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직언직설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 박사님, 지금 그 연세에 유튜브를 혼자서 이렇게 하려다 보면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뭐 늘 해왔던 일이니까. 예, 그거야 뭐 콘텐츠 생활은 얼마든지 되는데 제일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예, 요즘 바뀌는 디지털 기술에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기계치라고 할 정도로 기계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는데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뭐 밥 짓는 일에서부터 설거지까지를 사실은 다 해야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내가 해야 어디를 잘라낼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늘 불안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지금 어디 이런 컴퓨터라든가 동영상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에 가서 진짜 좀 배워볼 생각으로 여기저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야,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뭐 이 사실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술 부분들을 젊었을 때부터 별로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노무현 10주기 가지고 제가 촬영해서 편집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저는 그래도 10주기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가 많은 분이죠. 그러나 10주기니까 과를 너무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조금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문재인 현 대통령보다 훨씬 잘했던 부분을 조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분위기가 싸하네요. 그런데 그 참 희한하네. 아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참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은 양반이다 할 정도 지금 문 대통령 하는 거 보면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좀 노 전 대통령을 좀 띄우기보다는 좀 평가를 해줬더니 우리 시청자들이 분위기가 싸하네요. 저는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한 두어 달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반응이 민감하게 오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저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문재인은 모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에 좀 그때 민주당에서 정치 시작했으니까 뭐 술자리도 여러 하고 뭐 여러 번 하고 둘이서도 이야기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저하고 또 성격이 또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뭐 식사 자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치부 뭐 차장급 정도 내가 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많이 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뭐 일면식 인연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저도 그때 이제 결국은 반노를 해서 이제 뭐 정치를 탈당을 하고 그만뒀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동안 미워하기도 많이 미워했어요. 뭐 저 왜냐면 친노들한테 찍혀서 저도 고생 좀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을 보니까 이 노무현이 문재인을 보니까 양반이었다.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이 상식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무슨 뭐 안보 문제나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자기만의 길을 갈라 안 하고 좀 수정도 하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남 소리도 좀 들으려고 했다. 그럼요. 그래서 사람은 더한 사람을 겪어봐야 이게 사람 평가가 나오구나. 이제 그걸 제가 절실히 느끼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한국의 야당이 강해야 문재인 정권이 이게 좀 자제하고 또 타협하는데, 근데 지난번에 보면 그 문재인 정권에서 필요해서 이제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문제에 이제 그걸 갖다가 야당 동의를 받으려고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밥 먹자 소리죠. 원내대표 뭐 당대표 10명 모아가. 그런데 둘러리 서달라고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황교안이 사실은 가출한 상태잖아요. 지금 패스트트랙 때문에 화가 나서 삐져서 뭐 집을 나왔는데. 이제 마감을 한다는데요. 내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출한 사람이 들어갈 때는 뭐 한 세 가지는 저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패스트트랙은 사과해라. 그다음에 뭐 고소고발 취하해라. 또 이거 원인 무효해라. 협의 처음부터 논의하자.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다 안 받아주더라도 뭐 한 두 가지를 받아주면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참 웃긴다고 보지만은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저쪽에서 이제 만나자 하니 무슨 1대1로 하자. 그 1대1로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트랙 사과해라. 황교안이
대통령을 보고 뭐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과하고 이거를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도록 하게 해라. 이걸 내걸고 나머지는 형식은 뭐 대통령이 하자 하니까 내가 어떤 형식이든 가겠다. 뭐 10명이 만나든 20명이 만나든 이래야 되는데 1대1로 이야기하고 그 뭡니까? 이 패스트 트랙 부분을 정면에 내세우지 않고 만약 1대1로 해줬으면 만났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들어가서 예. 옳은 말씀 지적이신데 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패스트 트랙 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이죠. 강행 처리한 거란 예.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철회하든가 예.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한국당의 지분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예. 예를 들면 선거법 이것은 한국당과 예. 합의가 하지 않는 한 예. 우리는 안 절대 된다. 단독 처리 예. 안 한다. 예. 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죠. 게임의 룰이니까. 예. 그런 보장을 받아내는 것이 한국당으로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죠. 물론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 정치적인 타협이.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황 수장 이야기하신 대로 뭐 1대1 회동을 하든 1대5를 하든 뭐 그건 뭐 10명을 어쨌습니까? 하든 예. 뭐 그것도 중요하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예. 그게 이제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확실히 예. 걸고 나가야죠. 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1대1 회동을 또 그렇게까지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이해 안 가는 이야기죠. 예, 그죠? 과거에도 이런 전국의 고비에 뭐 과거 군사정권 때도 그랬어요. 그 박정희, 얼마든지, 김영삼 둘이 예, 1대1 회동을 했잖아요. 회동을 통해서 예, 75 년이니까. 전국을 풀어나가는 정치라는 게 그런 어차피 거죠. 좀 추악한 면도 있고 기브 앤드 테이크거든요. 예. 그래서 1대1 회동을 통해서 서로 단파를 짓고 그래야 하는데 그걸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걸핏하면 톱다운 방식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정상끼리 풀어야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풀어야 해결이 된다. 그래서 김정은이한테는 맨날 그 이야기 하잖아요. 김정은한테만 트럼프한테도. 하니까. 예. 아니 걸핏하면 해외 지금 나갔어. 뭐 순방 나가잖아요. 예. 그래 정상이 나가야 뭔 성과가 있다고 해서 그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정상회담의 그 유용성, 효용성에 대해서 예. 아주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면 그러면은 여야 영수끼리 만나가지고 말하자면 실질적인 권한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해보자. 만나는 것을 왜 회피하냐 이거예요. 예. 지금 그 시간에 만났으면 한 사람씩 만나서도 다 만났겠어요. 그래서 여야 말입니다. 예, 한 사당을. 명씩 들어오라 해가지고 매일 한 명씩 밥 먹으면 되죠. 아침, 저녁, 점심 먹으면 이틀만 하면 끝나겠구만.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뭐 여성으로서 최근에 좀 나름대로 뭐 전투력도 좀 보이고 야성도 발휘는 합니다만은 또 새로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선출이 됐고 이제 유일하게 그냥 예. 계시는 분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상견례를 겸한 간단한 뭐 그런 뭐 모임이랄까 뭐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본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호퍼집에서 웃으면서 무슨 뭐 치맥 호퍼 파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진짜 되기로 작정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나경원 대표도 머리가 있으신 분이고 뭐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다 전략과 보관이 있기는 하겠지만 외관상 비춰지는 것을 보면은 이게 국회에 좀 빨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그냥 불뚝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말하자면 그동안 예. 그렇게 투쟁을 했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들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있고 다른 데서도 예. 있겠지만 한국당은 쓸 자리 없어요. 쓸 자리 없죠.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국회의원 하고 말한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사람끼리만 지역주의가 영남 되는 사람들만 거죠. 모여서 예, 예, 예.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국회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일종의 페인트 모션, 그러니까 이 표정 관리를 해서 포카 페이스로 내일 내가 들어갈라 작정하더라도 오늘은 절대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무한대 장외 투쟁을 가겠다 이래야 되는데 온 장안에 소문이 다 났어요. 25일 날 뭐 집회 토요일 날 끝나면 그다음 바로 들어가기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29일까지는 들어간다고 지금 다 소문이 났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전에 이해찬 대표가 그랬잖아요. 한 달 못 버틸 거라고. 예. 그게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법칙이 그야말로 치킨 게임 그런 거는 김정은이가 굉장히 잘해요.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가야 상대가 아 저걸 좀 달래자고 하고 그래가 또 안 만나준다 하면 뭐 한국당으로 찾아와 가지고 이인영이가 인사하고 우리는 패트트랙 철회하라고 그러면 또 보수 또 정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막 좀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서 막 고만하면 됐다 막 들어가라 이래야 돼야 되는데 절차가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막 안달을 하는 모습을 온 장안에 보이고 있으니 이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과거에 민주당이 세월호 조사특위 만들려고 석 달인가 100일쯤 제꼈지 않습니까? 싸움하는 것은 예. 달인들은 저 민주당 운동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끝까지 버텨갖고 얻어낼 예. 거다 얻어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박근혜 정부를 근데 상대로. 이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이게 한 달 뭐 좀 놀다 보니까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지 차고 국회 가서 딱 좀 폼을 잡고 싶은데 이게 자꾸 나경원 의원한테 뭐 대충 하시지 뭘 그렇게까지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대로 뭐 빈손을 해고를 하시고 뭐 어떤 출구 전략을 쓰시던 뭐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냥 쫄래쫄래 우리 속된 말로 들어갔다가는 앞으로 뭐라 합니까 전도가 양양합니다. 근데 이게 빈손 들어가는 것도 버릇이 되면 지난 1월 20일 날쯤인가 우습게 봐버립니다. 예, 조혜주 그 선관위 상임위원장 때문에 나왔다가 나중에 뭐 손혜원이도 얹고 김태우도 얹고 했지만은 처음엔 그것 때문에 나왔다가 그래가 밥 5시간 반 늦게 먹기 운동하니 부태가 뭐 국회 안에서 농성하니 그래가지고 하더만은 2월 27일 날 황교안 대표 되니까 곧바로 그냥 3월 3일입니까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무것도 얻지 않고 주장하던 거 그냥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나와가 또 그냥 들어가면 이거는 문 정권 같이 정치 공학적이거나 테크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싸움을 할 줄 모르니까 앞으로 함부로 달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문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저는 문정권은 지금 야당 내 생각은 그래요. 한중거리도 안 돼. 다들 괜히 저도 그래 보고 하다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적당히 하면 다 들어올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가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나마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좀 결집하는 예.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할까? 예. 그런데 저렇게 갖고 다시 뭐 정치가 정상화, 뭐 국회가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그거 이제 되게 민생을 걸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생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추경이 민생이 급하다, 예, 경제가 급하다 하고 들어가요. 경제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들어가서는 뭐 생각한 적도 없고 머릿속에 별로 들어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예, 구실만 그래 이야기하죠. 그렇게 들어갈 경우 지금 아마 보수 쪽의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내지는 아마 실망, 좌절감을 느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무슨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그거 가리지 않고 뭐 비판적으로 늘 접근을 합니다. 언론이라는 게 원래 언론은 그런 비판으로 거니까. 가야죠. 언론이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언론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우리 보수 쪽이 상당한 희망을 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뭐 문재인 정권이 워낙 무능과 실정으로 지금 점철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대권은 몰라도 내년 총선에서는 우리 속된 말로 박살을 낼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것 같은데. 보수 세력의 전반에 그런 기대나 희망이 퍼져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기대와 희망에 완전히 찬물을 찌킬 수 있는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혹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를 합니다. 물론 뭐 황교안 대표도 다 지략이 있으신 분이고 총리까지 지내셨고 또 나경원 의원도 뭐 나름대로 얻을 것은 얻겠다는 각오를 확실히 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 야당이 강해서 이 현 정권을 특히 현 정권 같이 오만하고 일방통행이고 말로는 촛불 정신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정권에게 이제 제동을 걸고 또 총선까지 대등하게 가서 또 붙고 이러려면 적어도 이 게임의 룰, 그
국회의원 선거 법은 고치는 부분에서는 한국당에 대한 협의 부분을 존중을 해야 된다. 그건 확실히 받아내야죠. 합의 없이는 예. 절대 이건 뭐 안 한다면서 공표하도록 해야죠. 그 합의문에다 딱 쓰고 국민한테 공표를 해야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를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사과 유감 정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 다른 것은 몰라도 뭐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은 얼마든지 예. 아까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각 기관 예. 또 뭐 여론들이 심의 과정에서 수렴이 돼서 얼마든지 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선거법은 한번 딱 여당 패스트트랙 올려갖고 자기들 생각대로 말하자면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장기 어떤 프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20년 집권론이든 뭐 얼마든 네.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밀고 나가버리면은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야당은 설 자리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과연 지금 나경원 체제가 지켜낼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저는 이렇게 보면 감이 조금 오는데 그 평화당의 유성엽 대표가 350명으로 국회 정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비례대표가 그 얼마입니까? 몇 분입니까? 28명이 정원이 됐죠. 예, 현재 있는 것보다요. 늘었죠. 예, 그래서 46명에서 75명이 예, 46명에서인가 47명에서 예. 75명이 됐죠. 예, 28명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비례대표를 한 50명이 정원을 하자. 또 어떤 사람은 10% 30명을 정원을 하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대로라면 이 호남이나 영남의 주로 지역구에서 수도권에서 지역구가 상당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28개가요? 호남 같은 데는 한 7석 없어집니다. 예, 영남에도 한 5석 없어지고. 거기는 또 이 국회의원이라도 많죠. 예, 그러는데 결국은 지금 연동형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면 이제 국회에서 흔히 쓰는 정치인들의 상투적인 합의 수법이 니도 니 쪽에 줄이지 말고 나도 내 쪽에 줄이지 말고 그렇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이제 그거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걸 좀 비난한다 하지만은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딜 쳐버리면 때려버리면 끝이에요. 그거 뭐 헌법상에 보면 200인 이상인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호프집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이야기를 나경원이 인영이가 안 하고 그렇게 칸막이 쳐놓고 이야기하고는 좀 이따가 들어가려고 준비 다 됐다고 이미 소문 다 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다면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러려면 한국당의 안에 뭔가 회기 명분도 줘야 되고 당에 국회의원도 또 찬성한다. 왜냐하면 거기도 당파 싸움이 있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황교안도 좋고 나경원이도 제일 좋은 거는 너네들 지역구를 우리가 지켜주겠다. 뭐 선거에서 한국당이 이기고 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그러면 황 나보고 잘했다고 다 박수 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례대표 늘어나는 거야 뭐 나중에 더 좋죠. 지도부는 그만큼 또 나눠줄 목소리 예. 많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걸 지금 물밑에서 슬쩍 운을 띄우고 그렇게 논의해보자고 하고 저렇게 그걸 이제 자기들은 말 못하니까 평화당의 유성엽 원내대표가 그 노예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툭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 보여요. 평화당의 유성엽 원내대표는 노예하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노예한 분이 계십니다. 박지원 의원이 오래전에 예. 증언론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전에 그거는 뭐 이미 운을 띄운 겁니다. 박지원이 평화당 전체죠.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운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증언론 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뺨싸대기를 때릴 일이고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늘려 이렇게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뭐 호남도 조용할 거고 영남도 조용할 거고 끝이라고 그리고 그렇죠. 지금 한국당이든 어디든 국회의원들 줄인다고 하면 지금 지도부도 이게 보통 골 아픈 일이 아니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호남도 유지하고 영남도 유지하자. 아니 누구들 줄이지 않는다. 예. 선거법은 뭐 그러면은 뭐 비례대표만 좀 늘어나는 거다. 그러면 늘리는 목 자기 목이 또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비례대표가. 각자 그리 생각이죠.
그것도 뭐 100% 아니고 50%니까 거기다가 석패율제 해갖고 또 아깝게 떨어진 사람 또 구제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자기들이 안정 마음이 편안해지게 생기죠. 이걸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중에 뭐 선거 이기고 지고는 뒤에 문제고. 예. 그래서 전에 뭐 유성엽 의원뿐만 아니고 문희상 의장도 지난번에 뭐 사당 대표인가 원내대표인가 어디 누구고 어디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예. 여야만 합의하면은 수가 많다. 뭐 얼마든지 있다. 그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딱 운을 띄워놨더라고요. 밑자락을 딱 깔아놓은 거예요. 예. 국회의장까지도 이렇게 얼마든지 증언 문제에 대해서 국민도 설득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나름대로 다 보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 딱 보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는 소리가 보좌관 줄이고 의원 세비 줄이겠다 하는데 그 하나만 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늘려버리면 그만인 것이고. 그럼요. 그거 하나만 한 소리예요. 하나만 소리죠.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이런 선거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걱정을 했지만 한국당이 뭐 여당이야 자기들 좋을 대로 하는 거니까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한국당이 만약에 이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는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동조하든지 공모를 했을 경우 아마 내년 총선에서 글쎄 그 이유를 나는 장담할 수가 없네요. 저도 한국당이 총선에 그래 됐을 때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기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추리작 있잖아요. 275석인가 예. 그 300석에서 무슨 소리냐. 저 비례대표 싹 없애버리고 국민 의사가 반영되는 쪽으로 지역구 의원들을 지역구만 뽑자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국회의원 했죠. 수 줄이자고 했잖아요. 국회의원 그런데 그걸 수 늘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떤 수를 쓸지 모르지만 의원정수 증언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당이 깨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합의를 했더라도 그래갖고 선거판에 팍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저렇게 국회의원 늘리려고 했다. 나는 그 반대했다 하면서 또 정치라는 게 하도 그럼요. 뒤에 또 밑에 거래한 내용을 까버릴 수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확 가가지고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데 예. 모르겠어요.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주 그렇게 썩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도 공모하는 쪽으로. 예, 저도 박사님 말씀대로 공모하는 쪽으로 타결이 이미 운이 띄어졌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위한 그냥 이 맹목적인 명분들만 찾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한국당이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리얼미터가 1.6까지 붙였다가 또 12, 13%로 늘렸다가 이제 여기에 이택수 사장을 불러갖고 강연을 시키는 난을 또 벌어졌다고 해서 뭐 시끄러워 있고 이랬는데요. 이제 제가 볼 때 리얼미터가 아닌 갤럽은 24%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당의 현 지지율이 갤럽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뭐 갤럽도 친한국당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공신력이랄까 예. 그 맨파워 예. 또 물적 그런 그 기반 예.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쪽은 전부 신뢰성이 있다고 봐요. 저쪽은 ARS를 때리고 이쪽은 직접 그 전화를 거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황나 지도부가 그 이제 뭐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1.6%까지 가고 이러니까 1, 2주만 더 지나면 우리가 뭐 밖에서 한 달만 있으면 추월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안이하게 한 거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려스러운 거는 저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실제로 30%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이 조작됐다. 지금 보수에 보면 5% 10%니 뭐 황당한 이 자신들의 그 행복회로 돌리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예, 지금 보면 호남에 대해서 전번에 그 광주 이 연설에서 행사 연설에서 독재자의 후예라는 발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보면 총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호남을 놓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민노총 전농 이런 간 단체들을 FTA 이런 문제로 한미 FTA로 놓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이 이제 그런 교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호남과 자신들의 정치적 좌파 지지 기반을 절대로 안 놓칠 거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호남도
얼마 전에도 그쪽에 뭐 언론사 사장을 하신 분이 전화가 왔던데 거기도 심상치가 않다. 예. 과거에는 뭐 80% 뭐 예, 90% 80% 나왔는데 자기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한 60%다. 60%다. 예. 그럼 많이 내려온 거죠. 예, 좀 내려가죠. 그래서 그 하강 추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예. 크다. 그때도 그 목포에서 우리 내 유튜브에 시청자가 그 뭐 이렇게 댓글을 올린 거 보니까 목포에서도 문은 완전히 이겁니다 하고 올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호남의 지난 대선에서 크게 빚을 진 바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저런 것을 호남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사에서 호남을 과다하게 배려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뭐 검찰 주요 총장이고 권력기관장들 예, 다. 권력기관장들 다 호남 쪽을 배려를 하면서 호남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뭐 그런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을 살려줬죠. 예.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남에서는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부산 정권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때문에 컸죠. 예. 데미지가 컸어요. 예. 그래서 절대 호남은 놓치지 않을 걸로 저는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독재자 후예라든가 뭐 이런 걸로 예. 자꾸 한국당을 직격을 했잖아요. 예, 계속 황교안 공격. 대표 바로 앞에 있는 데서 그 앞에 면전에서 네, 공격을 하고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또 하나는 지금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좌파 세력들이 국민들로부터도 뭐 지탄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탈법 불법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모른 채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막 방치하고 있는 공권력을 거죠. 가서 박살을 내도 예. 그냥 어제 경찰이 뭐 14명인가가 다쳤다는데도 네. 예.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그 진보 세력들 또 근로자들 노동조합이라든가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것과 좀 이렇게 등을 지면서 아주 뭐 지지율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당시 당에서까지 추출되는 예. 그런 상황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적어도 총선까지는 예. 그런 좌파 세력들 또 진보 세력들 또 호남 물론 영남도 이제 PK PK 는 쪽에 자기들 복원에 기반이라고 보고 지지율 복원에 뭐 최선을 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 뭐 정권이 보수 우파의 그 무슨 이 강경한 기독교 계통에서 만드는 여론조사 회사가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문재인 지지율이 33%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제가 볼 때 솔직히 33% 플러스 알파라고 실제 지지율은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예, 그리고 또 권력이 있으면 한 10% 정도는 또 오버 차지되는 부분이 있지 예,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문 정권의 그 지금 이 33%라는 보수 강경 보수 여론조사에서 나온 기반은 이거는 공고해서 좀처럼 총선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은 실제로 몇 프로냐?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대선 출마해서 24%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유시민이 이제 6%. 근데 또 유시민 쪽과 홍준표 쪽에 또 이 표들의 성향이 조금 또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자면 한국당의 지금 지지율은 30%에서 좀 모자란다. 제가 볼 때 많이 잡아도 26, 7 정도에 불과할 거다. 아마 예. 순수하게 보면 그 정도. 예, 그 정도 네. 더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보수도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이나 그런 총선,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분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당이 어지간한 부분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막 이 자포자기하는 행태로 한국당에서 표를 거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수지만은. 그 보수 쪽도 말씀하신 대로 전 애국당이라든가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은 또 이 보수 또 다르죠. 또 강경 쪽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른쪽에서 예. 또 왼쪽에서 그러니까 중도로 보면 한국당의 우파 지지율 중에서 왼쪽도 지금 이렇게 약하고 오른쪽도 약해요. 그렇다면 그게 지난번에 보여준 게 이 창원 성산에서 보면 그 외국당이 700 몇십 표 얻었는데 500표 차로 지지 않습니까? 네. 결국 외국당 표라는 거는 분열되지 않았으면 어지간하면 한국당에 충성심이 있는 표였지 않습니까? 충성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건 따놓은 당상이었죠. 당상인 표였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
지금 내년 총선에 어디를 보더라도 낙관하기 어려운 데다가 국회 정원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시키면 누가 보더라도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같은 색깔이 합쳐지고 그다음에 또 정의당 살아나면 그러면 결국은 그 선거 구조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야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에 있는 동교동 선수를 당에 안에 넣어가지고 만약에 그걸 치면 호남 정서가 또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 대선은 몰라도 총선에서는 안 좋아질 거라 봐요. 그럼요. 그렇죠. 저보다 훨씬 그쪽엔 잘하시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안에 넣기는 부담스럽고 또 넣어가지고 이 사람을 당선시키면 또 비주류가 돼가 자기한테 또 비토할까봐 선수들이잖아요. 당했잖아요. 선수들이잖아요. 뭐 박지원 이런 사람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감당이 어려워. 시급했잖아요. 그 당 대표 선거할 때 억지로 이겼지. 쥐어 들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임기 말이 되면 이런 사람들을 같이 했을 때 동교동 베테랑들을 자기가 또 죽을 거라고 볼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밖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예, 가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뭐 민주당 한 당으로서는 과반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어렵고요. 상황인데 그러니까 들러리 2중대, 3중대, 4중대를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 표가 많이 갈 수 있는 범여권으로 만들면은 예. 지금도 지금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예. 한국당을 빼고는 한국당만 왕따시키고 지금 원내 다수당들이 예. 다수 야당을 포함한 당들이 지금 범여권으로 똘똘 뭉쳐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당도 사실은 뭐 자기들 관리를 하고 야성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자기 세력권을 자꾸 넓혀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신경도 못 쓰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른미래당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전에는 한국당 쪽에 좀 기울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저쪽으로 민주당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민평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 뭐 이런 사람들을 무슨 통합을 한다든가 또 뭐 영입을 한다든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 목숨줄이 달려 있도록 그것만 공급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죠. 네. 너네들은 이음을 공급해 줘가지고 죽지는 말고 요 정도로 해서 요 정도 한 10대석 해갖고. 하면은 그 당 간판을 유지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지역이 튼튼한 사람 다 당선될 수 있어. 그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신에 저는 정의당을 제일 키워주리라고 봅니다. 예. 어차피 그거는 지역이 어렵습니다. 예. 지역이 지역은 어렵기 어려우니까 때문에 비례대표에서 예를 들면은 어차피 지금 민주당은 그 비례대표에서 크게 얻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한계. 연동형으로 하면은 지역에서 많이 차지해 예, 버리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 국민당 시절에 비례대표에서 뭐 떼거지로 됐죠. 비례대표에서 고리 밀어주라고 그랬잖아요. 예. 정당은 국민당, 뭐 지역은 뭐 민주당 예, 그랬지 그런 식으로,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정당은 민주당,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그 지역구 선거는 고려해주고 그래가지고 적어도 정의당이 내가 볼 때는 한 3당은 뭐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예, 10몇 프로 나올 것이. 그렇게 되면 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아예 뭐 한 네. 20몇 프로 이래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한 3, 40석 될 가능성이 예, 큽니다. 저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예차하면은 민평당하고 바른미당은 떨려 불고 정의당만 데리고 가도 과반수 이상 과반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과반이 됩니다. 예. 정의당이 그렇게 비례대표를 이제 연동형으로 해서 많이 가져갈 경우. 뭐 거기에다가 뭐 선거 결과에 좀 이렇게 자신들이 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면 다 끌고 모으면 법녀가 뭐 200석도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또 꿈을 꿀 수 있는 거거든요. 할수 있다. 어차피 한국당의 비례대표 숫자는 줄어들 거니까 거기도. 요 근래 그 무슨 이코노미스트인가 거기서 발표했다는 신독제 그 4단계론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1단계는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을 내세워서 집권을 하든가 정권을 승계를 하고 두 번째는 뭐 권력기관 사법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고 또 뭐죠? 세 번째 뭐 네 번째가 그거더라고요. 선거법을 고쳐서 선거 제도를 고쳐갖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확고히 한다. 예. 그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뭐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런 그 신독제 4단계론을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뭐 그건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만 알고 있죠. 아는 게 아니라 세계가 다 알아요. 아프리카 있는 사람도 알아. 한국 경제 그렇습니다. 어렵다더라. 예. 그런데도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펀더멘털이 엄청나게 좋다는 못하고 거예요. 그러면서 곧 좋아질 우리 거라고만 이야기하죠. 성공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 아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안 돼서 참 죄송합니다 할지 예.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좋아질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야. 좀- 이제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예. 좋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랬잖아요. 예. 통계치하고 현장과의 예. 그 갭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 실제로 지금 좋아지고 있다. 잘 나온다 통계치로. 예. 그러니까 이제 철면피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 자꾸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자꾸 이게 경제가 나쁘다고 예. 하니까 그런 소리 싹 안 나오도록 통계치도 좋게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예. 또 정부에서도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태우 일자리 수서 청년 일자리가 엄청나게 좋아져 버렸다고 진짜 지나가던 소가웃을 얘기를 그냥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또 큰일 났습니다. 하나는 지금 다른 것으로는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일자리고 이런 건 억지로 못 늘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기업을 그렇죠. 통해서 정상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늘릴 창출하는 방법이 거는 거의 없어요.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퍼붓자는 것이죠. 예산을 지금 세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하고 그러니까 있죠. 얼마 전에 2019인가요? 그 예. 재정전략회의를 세종시에서 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 부채 비율 40%가 무슨 GDP 거냐? 예. 어? 그렇게 말을 했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말하자면 고가를 확 풀어가지고 예. 쏟아 부어라 이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지금 올해도 470조 예. 슈퍼 예산이라고 했어. 내년은 500조가 넘는 초슈퍼 예산을 그렇게 짜가지고 총선이 있으니까 예. 총선 전에 그냥 풀어게 짓기. 완전히 풀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그래서 이렇게 둔화를 붕괴를 막으려고 하겠죠. 이제 뭐 그걸로. 이렇게 또 대다수 서민 대중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한테 쫙 나눠주면 야, 뭐 총선 돈 전에- 좋아서 싫어할 사람이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걸로 해서 이제 선거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그런 생각들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나? 아니 전혀 아니요. 저도 나 똑같이 이런 생각합니다. 소리만 하니까 이게 권력에서 좋아할 리가 없네. 정말 걱정이네. 그래서 저기 이제 유튜브로서 이제 장악을 하십시오. 자, 아까 4단계론이 신독재 위기 시에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집권한다. 적들만 찾아내기. 이거는 이제 적폐청산하는 거예요. 적재가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언론사법 등 권력기관 장악. 그리고 네 번째가 선거 기간을 바꾸는 거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참 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고영신 TV라고 하는데 말고 예, 고영신 TV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예. 아까 약속하신 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시일에 예, 확실히 뭐 방송 앞에서 못을 유튜브 박았는데 방송에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